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각종 민원 수요가 많은 평일인 오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추가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어제 5차례에 나눠 감식을 진행했고 오늘 현장 감식 3일차부터 건물 내부에 대한 세부적인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6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 후 국과수에 감정을 보낼 예정이고 불에 탄 시스템 장비 일부는 이미 국과수에 보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 작업자 7명에 대해 조사 중에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추후 조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불꽃이 튈 당시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인지 전선에서 불이 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중대본 발표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단된 서비스를 조속히 복구하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단된 647개 서비스 가운데 현재까지 55개 서비스를 복구한 상태고 정부 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다시 가동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소된 96개 시스템에 대해 바로 재가동은 쉽지 않다면서도 대구 민간협력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꼼꼼히 점검해 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응 수준을 강화하는 만큼 관련 기관 등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했고 서비스 제공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은행권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또 본인 확인 업무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의 먹통으로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중단되면서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여권, 외국인 등록증이나 화재 전에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대신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기간을 넘긴 대상자를 확인해 기간을 유예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가재정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현재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납 업무가 정상화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교통민원 24 서비스도 정상 작동한다며 교통범칙금 조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시스템 곳곳에 접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복지 업무에 필수적인 행복 이음 시스템, 이 복지 서비스 신청 창구인 복지로 시스템 등은 조만간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사 정보 시스템 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정부가 복지 관련 시스템 복구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복지 관련 온라인 시스템은 국민들이 직접 혹은 행정기관에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각 시스템별로 복구 상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생계, 의료, 교육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복지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서비스가 멈춰 있습니다. 복지부는 핵심 복지 시스템인 두 시스템의 복구가 마무리됐고 현재는 개통 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해 조만간 정상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등 일부는 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 접속이 제한돼 현재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장사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시스템은 이번 화재에서 관련 설비가 전소됐는데요. 복지부는 이들 서비스의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임신 출산 바우처의 신규 신청과 잔액 조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교육이나 노동 관련 시스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화재가 난 이후 전국 학교들이 행정과 재정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스 K-에듀판 시스템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이 끝난 뒤 각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도 컸는데요. 교육부는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두 시스템 모두 정상 접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노동 관련 시스템들도 앞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24,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부가 고지 시스템, 노동보험 시스템, 자격정보 시스템은 일부 연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근로기준 산업안전사건 신고 시스템이 멈춰 있어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고 사건 접수나 관련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내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까지 거론하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화재와 관련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사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권을 잡은 지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우리를 공격하느냐며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침 회의에서 이중화 부재가 핵심이라며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무능력, 무대책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으자며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조명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또 대법원장 불출석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내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얼토당토하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 협상이나 신경 쓰라며 업무에 나섰습니다. 또 애초에 진실 따위 필요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 청문회였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재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아도 되는 더 많은 총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도 벌써 닷새째에 접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시간 가까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이어갔고 지금은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4개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증감법은 국회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이 수정된 건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8시 반쯤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표결 처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또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헌법 소원을 예고한 만큼 이 여지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긴다며 본회의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어지는 의사 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앞으로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혔습니다.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거로 보이는데 반발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을 어디에 낸 겁니까? 이번에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건 아니고요. 내부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한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일선의 의견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과 통과 직후인 지난 금요일 2차례 언론에 공개 입장을 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에게도 서신을 보낸 건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선 지난 금요일에 차호동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부망에 죄 없는 차호동 부장검사 말고 지휘부가 책임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질 자리에 있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불안을 알고 있다면 일선에 있는 지검이나 지청의 수장들이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북부지검의 최인상 부장검사가 국회 의결을 존중할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차호동 부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인데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겨냥한 신 씨의 의혹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토 순방길에 올라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신 씨가 해외에 오래 살았고 영어에 능통한 데다가 국제 교류 행사 기획 분야 전문가라는 점 등을 들어서 기타 수행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결재도 있었고 신원조회나 보안각서 등 절차도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와 신 씨의 어머니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시절 2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특검은 구속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오전 10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시켜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도 함께 불러서 추가 의혹을 따져 묻고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소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 이번 주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무더기로 넘길 전망이라고요. 네, 지난 15일에서 17일 사이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공천청탁 사업가인 김모 씨 등인데요.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 중에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특검은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연휴 전에 재판에 넘기게 돼 있다는 방침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 말고도 추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조사 도중에는 그만받겠다면서 추가 질의를 거부해서 1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면서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사업가 김 씨는 전성배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 의원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 전 막바지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보석신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12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보석신문 등에는 참석했지만 내란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일 재판의 경우 새로 시작되는 사건이라 참석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26일 이후에는 구토와 현기증 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재판 출석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선택적 출석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주 보석신문 결과는 재판부 재량인 만큼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인용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각일 경우 판결 선고와 함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재판부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에 대해서 중계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가 될 전망인데요. 법정 촬영도 허가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이 CCTV 증거조사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중계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신규혜 기자, 오늘 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이 오늘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의원 측은 출석 여부 등과 관련해 아직 내란 특검 쪽에 별다른 회신은 없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 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사례에 비춰보면 김 의원도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증인신문이 공개재판 형태로 열려 당사자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참고인 조사 출석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기존보다 1년 더 줄어든 최대 6년 6개월 단축으로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정비사업 기간 어떻게 줄인다는 겁니까? 네, 사업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관련 기간을 줄인다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 통합 기획 시즌2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전략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달을 줄이는 등 인허가 구간의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서울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마련해 협의에 걸리던 기간을 2달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정비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1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래 정비 사업에는 18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7월 이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1년이 추가된 6년 6개월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 사업 기간이 12년으로 대폭 줄게 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속도를 내는 주택 공급 얼마나 또 어디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37만 7천 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순히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19만 8천 호를 집중했다는 건데요.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만 7만 5천 호를 공급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으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 수급 불균형 영향이 가장 크다며 공급 부족 전망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온 만큼 이번 대책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올해 추석 연휴에 3천만 명 넘게 국내외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12일 사이 귀성과 여행 등을 계획 중인 사람은 지난해보다 8% 넘게 늘어난 3,2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10월 6일 가장 많은 933만 명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이며 국내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이 89.5%, 해외 여행은 10.5%를 차지했습니다. 이용객 분산에 따라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 대로 예측됐지만 추석 당일에는 지난해보다 2.3% 많은 667만 대가 움직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0월 5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에 가장 밀릴 거로 예상했습니다. 최장 소요 시간은 10월 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 추석 당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50분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 계획입니다.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복구가 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복구 시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 자체가 어떤 대비책도 없이 화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를 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난 정부의 책임이네 이번 정부의 책임이네 내탓 공방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이 정부의 탓이 맞겠죠. 사실 저는 이 정부 자원,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국민들이 쓰는 이 자원 자체가 물론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 리튬 배터리의 어떤 발화원이라고 하는 이 소실 때문에 그 자원이 불탔는데 나머지 그 다른 층에 있는 자원들까지 그 셧다운이 안 됐다는 부분부터 이중적으로 보호 장치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게 좀 좋은 일은 아니나 이거를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흘러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뭐 했냐라고 이런 것들은 국민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보자원에 완전히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 책임냐를 가지고 서로 누가 사퇴해야 한다는 등 전 정부에서 뭘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언제부터냐 시작을 해보면 이게 꼭 직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밖에 안 한 정부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부 차원에서 누가 정부를 맡았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백업을 제대로 한다든지 어떤 화재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정치 공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당장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00여일이 지났고 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리 책임은 명백히 그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하고요.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온 이 사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사실 당시에 벌어진 이 사고보다는 훨씬 중대하고도 방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정치권 일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제 보면 행안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뭔가 브리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가 나뉘어져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 사안과 좀 별개로 지금 여야 정치권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싶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 앞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 원인 그리고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뭐 여야 간에 여기서 서로 다른 당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해야만 그 지지층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국가자원이 이렇게 무너지고 거의 뭐 무방비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 대통령께서 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서 송구하다고 하는 것은 대비책이 있었는데 대비를 못한 게 아니라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거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문책하고 누구를 책임을 지어서 이 문제가 복구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일단은 그 문제점과 대비책이 없었던 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서로 여당과 야당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생산적인 부분들의 의견을 내는 그런 사안이 돼야 된다. 제발 이 부분 갖고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런 거는 한 자리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기자회견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 탓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자주 봤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들었는데 일부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의 비중 있는 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탓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속마음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양 진영을 대표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저는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공방에 대해서 다 듣고 싶지 않아 하실 거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안을 다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이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꼭 주무장관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정치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 위급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어떤 서비스를 국가 법령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급하니까 이런 공방은 지금 당장은 전혀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방을 벌일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번 화재와 관련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황인데요. 경찰 업무 시스템 일부도 화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금 대전경찰청에서는 형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리튬전지 전담부서의 과학수사요원 3명도 이 팀에 추가로 투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경찰의 경우에는 96개 시스템 가운데 8개 시스템이 지금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다만 112 신고는 경찰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정상 작동 중이어서 현재 치안 활동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돼서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국가 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그 이번 사태로 지금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으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좀 나경원 의원이 이게 사실상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자체를 결정한 거는 이 전산망에 어떤 화재가 나기 전이잖아요. 이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신뢰 약속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화재가 나타나서 중단하는 것은 신뢰에 어느 정도의 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중국인들 무비자를 갑자기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그 중국인의 혐오를 하는 그런 이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저는 사실상 그 앞서도 얘기했듯이 경찰에 있어서 112 시스템 말고 다른 어떤 우리 이 민생 영역에서 민생 범죄와 직결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신경 써라. 여기가 먼저입니다. 중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오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갈 수 있으나 수기로 하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거를 잘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과실을 얻어가려는 그런 행위들
이게 그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이나 되는 분께서 할 말인가. 좀 사실상 쓸데 있는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고요. 참 제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뭐 더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숨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걱정을 담아서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조장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을 작은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빨리 처리되고 수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일부의 우려를 전한 것이지만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내일 그러니까 30일은 민주당이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우리는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의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대법원장은 윤석열과 친구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과 친구였고 그 윤석열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월에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냈었던 의견서, 우리가 이른바 복붙이라고 하는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그게 지금 의견서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는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고 그것도 지난 5월에 그 의견을 그대로 복붙해서 국회에 보냈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 물론 삼부요인의 하나지만 국회가 권한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어떤 입장을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면 정치인들은 입법부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자체가 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은 섣부른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이게 좀 과해볼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는 태도 자체는 민주당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이게 나름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을 들만한 행위다는 점에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주는 것들이 또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그만큼 3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신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녹취에서 서영교 의원도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고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이 무슨 무오류의 신이냐,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냐, 혹은 대법원장은 밥도 안 먹냐, 그러니까 왜 성역처럼 행동을 하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이 뭐 무오류의 인간은 아니겠죠. 근데 정청래, 서영교 의원은 매일매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본인들 글쎄요, 자화상을 좀 거울로 보시길 바라는데 매일매일 격앙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영교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거 없는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분 중에 한 분이 서영교 의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니까 더욱더 세게 저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냐 물어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57년생이고요. 윤 대통령 60년생이에요. 친구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를 같이 다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 얘기해서 그러면 대법원장 된 게 친구라서 됐다고 가정을 하면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사법시험 동기라든지 연수원 동기들, 법무부 장관, 뭐 유엔 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대법원장이 뭐라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로 또 그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말들까지 나와요. 전략 없이 마음만 앞서서 청문회 강행했다가 대법원 쪽에서 이렇게 합법적인 수단으로 안 나오게 되니까 더 이제는 흥분해서 국민들 여론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감정만 앞세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에 법사위원들, 지금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내일로 예정됐으니까 내일 이후의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뭐 이제 그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내일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와야 될 청문 중인들이 모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빈 채로 그냥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년을 해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국민 여론을 더 숙성시킨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 사유 없이 한 것에 대한 어떤 고발 조치까지 갈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국회가 가만히 있어도, 특히 집권여당이 가만히 있어도 민심이, 국민 여론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만두느냐, 저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불신이 높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입법부 뭐하냐 라고 했을 때 청문회를 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못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청문회하라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또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여권 법사위원들의 비공개 회의 결과가 아마 잠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법여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근에 그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진짜 실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유는 뭐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겠는데, 그 이유가 제대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공세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기로 돼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원래 안 나오던, 관례상 안 나오던 사람을 나오라고 엄청나게 여당을 괴롭혔었어요. 예를 들어 민정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데 국회 운영위가 있을 때 계속 나와달라고 해서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큰 소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오던 사람은 안 나오게 하는데, 그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뭐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요, 그냥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는 이유를 전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어느 야당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도대체 말씀하셨지만 앵커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여당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야당이 자유예요. 근데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정치적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해명을 하는데요. 전략적인 생각을 담고 하신 말씀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이 사안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김현지라는 이름을 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텐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냥 급급해서 당장 나온 것만 막으려고 하는 것을 급급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이었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총무비서관 자리가 성역이 됐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지자체장 이전부터 같이 시민사회 활동 같이 했었죠. 두 번째는 총무비서관 자리를 성역으로 둔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실세를 만들기 위해서 성역이라는 얘기를 했죠. 어떤 무슨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면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운영위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증인으로 안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뚜렷한 어떤 근거나 어떤 정황적인 증언들이나 진술을 확보해서 인사의 어떤 실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흔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만 뭐가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리는 거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앉혀놓고 운영위와 무관한 질의와 정쟁을 삼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과거 시절에 있었던 뭐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예전에 성남시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20년 전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대답해 보시오. 당신 그 관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뭐 하면서 막 망신 주고 뭔가를 엮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운영위의 사안은 아니다. 저는 사실상 여당 지도부가 여당 그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그 부분만 합의가 돼서 운영에 있는 대통령실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출석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비선 실세도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이니까 드러난 실세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옆에서 있었고 인수위 없이 시작된 대통령실의 업무를 그래도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그 자리에 앉혀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그 당시에 저 지자체장 되기 전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인연을 맺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크게 오해가 없도록 저는 출석을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들 이게 더 이상 김현지 비선실세라는 논란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영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모습을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 전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공언해왔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추석 밥상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별로 안 나눌 것 같은데요. 검찰청이 없어지든 이름이 뭐 공소청으로 바뀌든 그 국민에게 뭐 그렇게 확 다가올 일이 아니라고 봐요. 평생 검찰청 드나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검찰청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함께 공중분해됨으로써 국민이 형사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형사 피해가 구제되는 과정이 좀 늦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게 기회를 줬지만 검찰은 보복을 했다. 검찰청 폐지의 즈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더 그립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검찰청 폐지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수사권 분리,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하고 또 수사권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폐해가 있고 기소권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이 정치적인 이유. 검찰이 밉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핍박을 받았다고 느끼는 민주당 내 일부 강경 주류 세력이 이 사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면 국민이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1년 후에 정말로 이 법안대로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고 경찰 주도의 수사로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을 경우에 국민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사안이 점점점 불거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또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이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래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 국민이 당연히 기억했다가 지적하실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할 걸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해석이셨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오늘은 구성원들에게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얼루가 달래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일부 일선 검사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몸담아 있던 그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을 한번 토로했다가 또 사실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검찰로서 본연의 어떤 본인들의 권력을 견제받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멋대로 휘둘러서 자업자득의 부분도 있다. 이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일선 검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검찰개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우리 모든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영상을 기억할 겁니다.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부에서 한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봅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는 거대한 카르텔을 대통령 조사도 깨지 못했던 그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석하기 나름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감정이 섞일 수 있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입법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소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이제 이 뼈대가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감정적인 걸 버리고 최대한 이 검찰개혁의 살은 국민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의 검찰개혁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정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살을 붙이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찰청 폐지로 인한 여러 영향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특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특검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는 또 특검은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돌아갈 친정집이 이제 사라질 상황이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할 만 안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검사라는 존재는요.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이 돼서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검사가 되는 것이고 또 판사의 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길을 가는 그런 법률가들이 공직자로서 복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소원함은 있겠으나 또 거기에 걸맞는 본인의 자리를 공직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17년 만에 폐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개딸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다 라면서 헌법 소원 가처분을 예고했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된 이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임기가 이제 흔들리고 직이 박탈될 상황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구사해 왔었죠. 공교롭게도 방통위원회에 남아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는 없었고 법안 내용을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 면직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인을 향한 그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히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준비할 때 정말로 기존의 방통위원회를 지금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떠한 필요성으로 그다음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일이 바뀌고 어떤 업무 영역이 추가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이 그렇게 충분하게 돼 있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이름이 조금 길어지고 뭐 업무가 한두 개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 방통위원회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거기에 또 정무직 공무원 한 분은 자동 면직된다. 이러니까 정치적 공방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면직을 막을 방법은 없고 헌법소원 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텐데 정치적으로 이분을 너무 또 키워주는 거다. 민주당에서는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의석수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6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곧 있을 거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아까 임명직 공무원들의 자세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견지하면서 전국을 운영해도 될 텐데 과거에 뭘 그렇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정치를 지금 정권 초반부터 하고 있다. 이 후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지금 큰 파도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아직 그 큰 파도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파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희생양이다. 나를 축출시키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대려 묻고 싶어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민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뭐 알까요? 빵 많이 사 먹었던 전 방통위원장. 이 정도로 기억을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을 합니다. 새롭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라고 그럼 반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려해서 방송미디어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을 무슨 정치로 키운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존재의 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방송 정책에 있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아무거가 되고 싶어서 나가서 나를 박해하느라고 이 정부가 이 조직법을 바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얼만큼 크게 생각하는지는 그 집안에서 생각하시면 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민주당은 전혀 털럭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저는 최소한 이번 기회기를 통해서 공공기관장과 새로운 이 정부가 들었을 때 임기를 맞추는 그 법안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들 새로운 정부와 임기를 똑같이 하는 법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가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검찰청 폐지 또 방통위 폐지가 결정되기까지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언에 버금가는 역대급 망언이 터졌습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 발언은 호남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역대급 망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투리 탓이었다라면서 옹졸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재 의원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의 제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 사투리 탓이었다. 사투리로 인한 오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뭐 사투리였어도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표준말이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투리 억양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날 그 통과됐던 법안이 경북 지역의 이제 대형 산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같은 일은 안 일어나야죠. 이런 특별법 없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이 표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와주세요. 나 정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호남에는 불 안 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호남에도 불러봐라. 라는 식이잖아요. 예. 이거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이런 재난은 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 밖으로 꺼낸 부분들은 실수고 정말 이건 부적절하죠. 비하 발언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조심해야 될 거 우리 많이 있잖아요. 세대, 성별, 그다음에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역 비하 발언.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입 밖에 꺼냈어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꺼냈다는 거. 이거는 본인이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사투리라서 그냥 꺼냈다? 이거는 사실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옹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참 옹호하기가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기권하는 표가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거기에 찬성 안 하냐 하는 차원으로 말을 했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해명이 경상도 말이라 그렇다. 저도 본 적지가 경상도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역이 또 비하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다음에 또 호남 얘기를 이제 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 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김정재 의원이 지금 3선이니까 국회를 한 9년 넘게 계신 분이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뭐 어떤 감정적으로 무슨 발언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발언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화면도 잡히고 뭐 목소리는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정책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아실 만한 상황인데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또 받고 당은 당대로 부담을 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이렇게 정쟁을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예,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어제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표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장외 집회 시작을 할 때 이 장외 집회를 할 만한 상황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했을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장외 집회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올 만한 명분과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2번을 했죠.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 번 했고 어제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생각보다 열기가 적었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솔직히 당 내부에서는
더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장외투쟁에 있어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긍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이 그럴 상황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지적,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더 숙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이런 집회가 있으면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의 숫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마련이긴 한데 어제 집회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대구 집회의 경찰 추산과 집회 주최 측 추산의 이 갭과 이번에 서울 집회 갭이 한 서너 배 차이 나더라고요. 경찰은 1, 2만인데 뭐 주최 측은 15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비 오는 날씨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15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그 주최 측 추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찰 추산만 언론에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서울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장외 집회의 동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등등 어제 참석한 곳이 언론 보도에는 한 60여 곳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7석의 의석수와 나머지 당협을 했을 때 저는 100석 미만으로 이 총동원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 당내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력이 장외 집회에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짧은 시간 동안 정치라고 했던 거는 정광훈 씨 옆에 가서 야외 이런 그 아스팔트 투쟁을 배운 거 외에 그 안에서 뭘 배웠느냐. 할 줄 아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규국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야당의 투쟁력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이 정치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외 투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장외 투쟁을 계속해서 하려면 최소 머리라도 깎아야 될 것이다. 근데 죽으라고 싸우라는 대상이 없는데 나머지 당원들과 그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누구하고 죽으라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멈춘 647개 서비스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55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주민등록 시스템 등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멈춘 전체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복구율은 8.5%로 아직 10%가 채 못 됩니다. 행안부는 전산실에서 불에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센터의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구청과 주민센터로 수요가 몰리면서 행정 처리에 부담이 큰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망원일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민원 수요가 클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평일에 시작하는 오늘 이곳 주민센터를 포함한 일선 민원 처리 현장은 평소보다 분주합니다. 원래 주민센터는 오전 9시에 문을 여는데요. 오늘 공무원들은 새벽 7시부터 출근해서 이곳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 불가능한 업무를 정리해서 공지문을 안내해 놓고 또 수기 접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정부24와 무인 민원 발급기가 먹통이 되면서 각종 민원은 구청과 주민센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이곳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결국 필요한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산망이 복구돼서 뗐는데 원래 목적이 확정일자가 제일 컸는데 그건 아직 복구가 안 됐다 그래서. 자, 지금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이용이 어려운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는 정부24는 화재 이후 계속 멈췄다가 아침부터 재가동됐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도 일부 복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신원 확인과 부동산, 세금 등 서비스별로 대체 창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대체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교육청, 세무서 등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외에 운전면허 관련 업무는 대부분 정상화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발급을 받아도 휴대전화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한때 전산장애로 경찰에 범칙금을 내지 못해 국제면허증 발급을 실패한 민원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칙금이랑 과태료 제가 납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전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대요.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요. 오늘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할 계획 있으시다면 사전에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로 확인한 후에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원 1동 주민센터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오전 9시 현재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이는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해서 장학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관련 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 홈페이지 접속도 불가능해 오늘부터 예정이던 수험표 출력이 미뤄졌고 한국사 능력시험 역시 취소 좌석 접수 기간과 환불 기간 등을 변경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사건 처리 시스템, 과태료 관리 시스템 등 17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 감독과 신고 사건을 수기로 처리해야 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24,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6개 주요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소득정보와 연계되거나 행정전자서명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과 우편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편지와 소포를 보낼 수 있게 됐지만 신선식품과 착풀 소포는 받지 않고 있고 지난주까지 보낸 소포 배송 조회도 불가능합니다. 또 우표와 소포 박스도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서울중앙우체국입니다. 네, 박 기자, 주말 동안 온라인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했던 만큼 대란이 예상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상 등기나 우편을 보내려는 분부터 가족에게 보낼 먹을거리나 추석 선물을 붙이려는 분들까지 이곳으로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부 배송 지연의 가능성이나 문자 안내가 어렵다고 설명을 듣긴 했지만 당장의 큰 불편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나 지연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이제 본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번호 기재해도 괜찮냐고 저 괜찮다고 늦게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른 거니까 올지긴 좀 걱정하고 왔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물건을 받아주니까 저희는 고맙지요. 이곳 현장에서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단말기로 택배를 붙일 주소를 입력하는 무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기로 주소를 쓰고 창구에서 택배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소포와 택배를 접수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등 연계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한 소포나 편지를 우선 배송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착불 소포나 귀중품이 담긴 안심 소포도 우체국에서는 현재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회사에서 VIP 고객에게 보낼 귀금속 추석 선물을 붙이려고 이곳을 찾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어젯밤 9시를 기해 모두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이곳 우체국 창구를 통한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서비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큼지막한 서비스는 재개가 됐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체국 홈페이지 여전히 먹통입니다. 또 배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배송 조회 서비스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난 6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낸 소포의 경우에는 배송 조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6월부터 우체국도 정부 클라우드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 동안 보낸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보낸 소포는 6월 이전에 사용하던 자체 클라우드망에 자체 저장돼서 바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SMS 서비스, 그러니까 배송 안내 문자 발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표나 소포박스도 카드나 간편 결제 대신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위탁 판매되던 물건들의 카드 결제 기록까지 모두 정부망에 저장돼 있어서 사후 정산이 어려워졌고 현재로서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추석을 앞둔 신선식품 배송일 텐데요. 냉장, 냉동이 필요한 경우 당장 배송이 지연되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규 배송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해 배송을 앞둔 신선식품의 경우에도 하루 이틀가량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우체국은 고객에게 지연 안내 문자를 발생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말 동안 밀려있던 배송 처리가 끝나는 대로 멈춰있던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YTN 박현입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석자금 대출 업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들과 비상 대응 체계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정부 온라인 시스템 마비로 인증이나 서류 제출 등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오프라인 서류 접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이나 계약에 따른 마감이 임박한 신청 분야는 필수 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증빙 서류는 추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들이 중단되며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산망 이중 시스템 마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망 먹통 원인과 언제쯤 복구가 가능할지 염웅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647개 중에 55개 국가 전산망에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복구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이 1,6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대전 본원이 관리하는 게 약 647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이 화재로 인해서 이 551개의 시스템은 피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5층에서 화재가 났고 3, 4층에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은 551개는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예. 문제는 96개입니다. 96개 시스템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화재로 인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구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부 조달을 모든 장비를 다시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면 정부 조달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에 PPP라 그래서 민간하고 이 공공하고 협력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장비로 이렇게 옮겨서 이전해서 데이터는 현재 이 공주 분원에 이 백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대구의 PPT 센터로 옮겨서 2주 내에 복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주 본원의 데이터가 백업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손실 가능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가 밝힌 자료에 하면 1등급이 있고 정보의 중요도나 아니면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정부의 이 시스템이 1, 2, 3, 4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예. 1, 2등급은 하루 단위로 백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3, 4등급은 보통 뭐 일주나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백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루 단위인 부분은 이렇게 대부분의 데이터가 온전히 살아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한 달이나 아니면 2주 단위로 백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왜 그러냐면 지난 백업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8월 말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말에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 이렇게 전산망 먹통까지 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원인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리튬 이온 배터리는 보통 알려지기로는 그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현재 11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원래 불안전한 배터리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현재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충격을 가해지게 되면 원래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건전지도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합치면 충격이 스파크가 발생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내에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전압이나 열이 가해지거나 그렇게 하면 그 분리막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쳐져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열이 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전 과정에서 이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 굉장히 위험한 그 배터리니까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이중 장치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었다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쌍둥이 시스템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 내에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두 세트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세트에서 사고가 나면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중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대전 본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체 대전 본원의 모든 서비스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른 그 센터가 그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이원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서비스, 그러니까 이중화도 돼야 되고 이원화도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데이터는 그 공주 본원을 통해서 이 백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적절히 현재 그 시범 서비스로 일정 부분 이렇게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통신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이원화, 삼원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통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결국 매출하고 연결되고요. 그렇지만 정부 시스템도 굉장히 국민의 그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이원화, 이중화하고 이원화가 꼭 필요했는데 일정 부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예.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같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네. 실시간 이원화, 이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뭐 예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이중화를 위해서는 두 세트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원화를 위해서는 똑같이 두 세트가 또 다른 쪽에 그대로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잘 데이터가 이렇게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드 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네 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저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3년 전에 이제 뭐 사태와 많이들 비교하던데 그때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정보 시스템은 다르다 그러면서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3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뭐 틀린 말이 돼버렸거든요. 네, 해안부의 이 발표에 의하면은 예. SLA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요. 보통은 클라우드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하고 이렇게 사용자하고 계약을 해서 나는 이 정도 2-3시간 내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복구할게. 예. 라는 게 이제 3시간 이내에 복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원화 체계가 현재 구축된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는 예산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것 같은데요. 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 3년 전에 2년 전에 말했던 그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정부 전산망이 완전 복구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정부가 목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96개 그걸 이제 이 대전 본원에다가 PPP 그러니까는 별도의 클라우드에다가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네. 거기는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주 본원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백업 센터에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서 그 다음에 대구 본원에다가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안 체계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2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주 정도가 되면은 뭐 이렇게 일정 부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 서비스가 복구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해를 받지 않은 551개 중에서 혹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화재로 인해서 분진이 전부 다 이 PCB 그러니까는 그 회로 기판에 이렇게 서버 쪽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하게 되면 551개는 조만간 복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2주는 걸리겠다. 그런데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면 더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주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손상이 된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복구가 가능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복구는 이 데이터 복구 센터 공주에 있는 데이터 복구 센터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1, 2등급은 하루 단위로 백업이 된다 그랬으니까 손실이 되더라도 최소 하루 데이터가 망가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2주나 아니면 한 달 단위라면 최대로 한 달의 데이터가 복구가 되는데 이제 그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원본 데이터가 어디 있다면은 그걸 다시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런 사태가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화재 그리고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이 관리 인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우리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CEO의 보안에 관심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안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보안 리스크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 보안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부도 똑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먼저 정부에서 이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그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현지 시간 30일 회의를 연다며 갑자기 소집령을 내렸는데 정작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단 중 별 4개, 4성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한 단계 낮은 3성 중장으로 표기한 사실도 드러나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 국내와 각국의 미군 장성급 지휘관에게 현지 시간 30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회의